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채널의 사연들을 잘 듣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글을 올려보는데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었어요.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제가 어쩌다 길바닥에서 김밥을 마는 처지가 됐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기적을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주변이 없어서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저는 그런 대로 잘 살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저는 가정주부였죠. 딱히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모자라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살림이었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저한테만큼은 참 다정했거든요. 결혼기념일이면 어김없이 꽃을 사들고 왔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퇴근길에 파스를 한 박스씩 사왔죠. 그 사람이 사준 금반지를 끼고 동네 친구들이랑 시장 구경 다니고 개모임 나가는 게 일상이던 그런 시절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 아닌 일상인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땐 몰랐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딱 그 아이한테 어울렸죠. 태어날 때부터 순한 아이였어요. 밤에 잘 울지도 않고 먹을 것도 가리지 않고 어딜 데려가도 칭얼거리는 법이 없었죠. 남편은 그 아이를 보면서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진짜 복덩어리 아니야? 이렇게 순한 애가 어딨어? 저도 그 말에 매번 웃었죠. 맞아요. 복덩어리였습니다. 동네 어른들한테도 인사성이 밝아서 칭찬을 달고 살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에서부터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그 아이만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유독 좋아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제가 만들어준 김밥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이 아니어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엄마표 김밥이면 밥 한 대접은 뚝딱 비워냈죠. 어떤 날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방도 안 내려놓고 주방으로 달려와선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김밥에 햄 2개 넣어주면 안 돼? 친구들이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특별히 오늘은 햄 3개 넣어줄게.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고 와. 알았지? 와, 진짜?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해, 엄마.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나섰던 그 뒷모습이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15년 전 일입니다. 그날따라 밤 공기가 유독 찼거든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요. 저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돌리고 있었죠. 얼마나 평범한 저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보호자분 되시나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사고요? 그게 무슨... 우리 애가요? 저 방금 전까지 통화했는데요.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병원 복도를 어떻게 달려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뛰었으니까요. 근데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본 모습은 제가 알던 제 아이가 아니었답니다. 온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얼굴엔 허연 붕대를 감고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더라고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플게요. 우리 애 이제 겨우 15이에요. 이제 겨우 중학생이라니까요. 제발요. 의사 선생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애원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가혹하기만 하더군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현재 뇌사 상태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오늘 밤을 넘기는 게 고비일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우리 애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그 사람은 끝내 잡히지 않았죠. 그때부터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가진 걸 다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살던 집도 팔고 남편이 모아둔 노후 자금도 다 깼죠. 그것도 모자라 나중엔 사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든 눈만 뜨게 해달라고 매일 밤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아들 이제 그만 보내주자. 이 말을 듣는데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남편도 많이 지쳐 있었고 남편의 말이 어쩌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땐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더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주자는 말을 해? 당신이 아빠야?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어? 하지만 벌써 1년이야. 집도 없고 빚만 수억이라고. 우리 이렇게 살다간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힘들 거야. 다 우리 욕심으로 애 붙잡고 있는 거잖아. 누가 그래? 욕심이라고? 그리고 욕심이면 좀 어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야. 내가 못 보낸다는데 누가 그걸 뭐라고 그래? 난 못 보내. 절대 안 돼. 매일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싸웠습니다. 결국 아이를 보내주기로 결심했죠. 그게 얼마나 지독한 결심이었는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포기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다 우리 욕심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제 욕심으로 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더는 욕심치 않고 아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로 한 것이었죠. 아이를 떠나보내던 날, 저는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는데 그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 사람도 울고 있었거든요. 말은 저렇게 독하게 해도 그 사람도 저만큼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남편은 오죽하겠냐 싶었으니까요. 근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 보내는데 동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네가 애미야? 아들이 죽기 전엔 제가, 아들이 죽고 난 후엔 남편이 반쯤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분명 아들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자고 설득했던 것이 남편인데 술만 먹으면 저를 탓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우겨서 아들을 보낸 것처럼요. 그때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사실을 말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꺼냈잖아. 제발 정신 차려. 왜 이래? 당신이 이러지 않아도 나 너무 힘들어. 제발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 힘들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말자. 같이 이겨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좋다고 했어? 당신이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지?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잃은 건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기댈 곳은 없었어요. 그냥 혼자 삭혔죠.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3년 전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을 그렇게 마시니 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겠죠. 진단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도와줬죠. 아줌마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나라에서 장례비 지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까지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식당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그러다 결국 김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김밥이었으니까요. 그 아이 생각을 하면서 말다 보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참기름 냄새를 손에 묻히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정리하고 보니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인한테 부탁해서 겨우 얻어 들어간 곳이었는데 보증금도 없이 한 달치 방세만 내면 된다고 해서 들어갔죠. 방이라고 해봐야 겨우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크기였어요. 문 열면 바로 침대고 침대 옆에 겨우 옷까지 몇 벌 걸어둘 수 있는 작은 행거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은 있었지만 바로 옆 건물 벽이 보여서 낮에도 해가 들어오질 않았답니다. 처음엔 그래도 감사했어요. 누울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좁은 공간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천장이 코앞에 있는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버텨야죠. 고시원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시선이 영 불편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새벽 4시면 공동 주방에서 김밥 재료를 손질하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였죠. 어느 날은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에 냄새나는 음식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생각 좀 하세요.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었어요. 새벽에 준비 안 하면 장사를 못 나가고 장사를 못 나가면 방세를 못 내는 거니까요. 그냥 좀 더 조심하면서 했습니다. 참기름은 뚜껑 열어놓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가 되도록 창문은 최대한 열어두고요. 그러다 방세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식당 일도 알아보긴 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써주는 곳이 없어 힘든 순간이었는데 참 그 순간에 방세까지 올린다니 참 암담했습니다. 총무님, 제가 이번 주 안으로 꼭 드릴게요. 며칠만요. 며칠만 봐주세요. 일단 힘드신 건 알겠는데 저도 제가 주인이 아니라 직원일 뿐이라고요. 일단 사장님께 말씀 드려볼게요. 그 청년은 말은 그렇게 해도 그때까진 그래도 봐줬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월세 차입금만큼 무조건 다 받아오라고 일렀는지 조금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제가 장사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간 날이었어요. 힘겨운 몸을 이끌고 방으로 이어진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방에서 총무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총무님 계세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껌을 짝짝 씹으면서 나오더군요. 제 아들 뻘밖에 안 돼 보이는 그 눈빛에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요. 제 뜻이 아니라 사장님 뜻이라고요. 당장 월세 안 올려준 방은 싹 다 빼라고 하네요. 총무님 제발요. 오늘 장사 나가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구해올게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짐을 복도에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일부라도 내놓으세요. 그럼 제가 며칠은 더 봐달라고 해볼게요. 며칠 모았던 돈을 다 주고 나니 딱 10일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요. 서럽기도 했죠.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액자 유리에 금이가 있었어요. 15년 전 우리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소매로 액자를 닦으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못난 어미라서 미안하다고.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고요. 다시 방으로 들어올 순 있었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사장과 총무의 변덕에 언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몸을 녹이고 다음 날엔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고시원 밖으로 나오자 칼바람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마치 제 현실과도 같았죠. 그 매서운 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손이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손잡이를 더 꽉 쥐었어요. 지금 장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밤 누울 곳이 없으니까요. 부디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엄마를 지켜봐 주길 바라며 시장 어귀로 향했습니다. 길거리엔 벌써부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다들 두툼한 겨울 외투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있었는데 저는 얇은 스웨터 위에 낡은 조끼 하나가 전부였죠.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서둘러 자리를 잡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김밥 한 줄에 얼마예요? 첫 손님이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웃음을 지어 보였죠. 네, 손님 2,000원입니다. 바로 말아드릴게요. 근데 손가락이 너무 곱아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밥알이 자꾸 손등에 달라붙고 김은 옆구리가 터지고 마음이 급할수록 손은 더 뜻대로 안 됐어요. 아줌마, 김밥이 왜 이래요? 옆구리 다 터졌잖아. 이런 거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손이 좀 굳었나 봐요. 다시 예쁘게 말아드릴게요. 잠깐만요. 근데 손님은 짜증 섞인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버텼어요. 손님이 오면 웃고 외면하면 또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찬바람이 얼마나 매섭던지 발가락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는데 그래도 자리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줄이라도 더 팔아야 오늘 밤 누울 곳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손님이 뜸한 시간엔 아들 사진 액자를 리어카 한쪽에 세워두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오늘도 힘내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서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번듯한 간판에 새 앞치마를 두른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바람 쐬러 나왔나 보다 했는데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아줌마, 저 김밥 한 줄만 주세요. 네? 김밥 주세요. 한 줄이요. 보니까 아침에 조금 팔고 지금까지 사가는 사람도 없어 보이던데 저라도 한 줄 보태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른 한 줄만 주세요. 아니에요. 굳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주세요. 점심으로 먹을 거예요. 가게에 먹을 게 많아도 내 손으로 해먹기 싫어서요. 그러니 주세요. 이상하긴 했어요. 평소 살갑게 인사를 하고 지낸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 김밥을 산 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손님이니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정성껏 한 줄 말았습니다. 햄도 넉넉히 넣고 단무지도 고르게 넣었어요. 돈을 받으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김밥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맛있네요. 수고하세요, 아줌마. 웃으면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도 괜히 기분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근처 가게 사장이 사갔으니 좋게 봐주나 보다 싶었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골목 저쪽에서 남자가 걸어오더라고요. 덩치가 컸어요. 걸음걸이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오는데 얼굴이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저를 딱 보더니 손가락을 들이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여기 김밥 파는 아줌마 당신이야? 네? 네, 그런데요. 우리 마누라가 지금 배탈이 났어. 당신 김밥 먹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어이가 없었어요. 김밥을 산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배탈이라뇨? 거기에다 다른 사람들도 별말이 없었을 뿐더러 그 여자 사장님의 김밥을 쌀 때 2줄을 싸 나머지 한 줄은 제가 먹었던 상황이었어요.
같은 재료로 싼 김밥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먹었는데 전 멀쩡하고 그 여자 사장님만 탈이 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남편의 말이 안 된다고, 다른 걸 잘못 드신 거 아니냐고 차분하게 말해보려 했는데 그 남자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어카를 손으로 쾅 내리치며 난동을 피우더군요. 재료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시금치, 단무지, 정성스럽게 손질해둔 재료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저는 얼른 주워 담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그 남자가 또 발로 리어카를 걷어차더라고요. 덜컹하고 옆으로 기울면서 나머지가 다 쏟아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길바닥에서 이런 거 팔면 안 되는 거야. 위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람 잡을 일 있어? 우리 마누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더라고요. 저는 그 눈길들이 무서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손질한 재료들이고 위생에 문제가 있을 리가. 죄송해. 지금 죄송하면 다야. 우리 마누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더라고요.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못 본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보고만 있었어요. 저도 이해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기한테 불똥 튀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그 순간엔 정말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이번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리어카가 크게 흔들리면서 남은 것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말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골목에 딱 퍼지더라고요. 남자가 동작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도 몰랐어요. 골목 입구 쪽에 서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 뭐야? 알아? 지나가다 봤어요. 뭐가 문제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남자가 성큼성큼 청년한테 다가갔습니다. 덩치 차이가 꽤 났어요. 청년이 뒤로 물러설 줄 알았는데 안 물러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남자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김밥 먹고 배탈 났다고요? 언제 사가셨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1시간 됐죠? 아직 소화도 안 됐을 텐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면 원인이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점심에 다른 거 드신 거 없으세요? 남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년이 목소리를 높이지도 손을 올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얘기하니까요. 차분한데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재료들은 지금 다 바닥에 버려진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손해가 생긴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냥 두고 가는 거지. 그러게 누가 상한 음식 팔라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 먹은 김밥 먹고 탈났다는 증거를 대보라니까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배 불편해서 화장실 좀 가면 다 이분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남자가 청년을 한참 노려보더니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바닥에 쏟아진 재료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걸어와서 제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시금치부터 줍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요. 저도 같이 주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골목바닥을 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놀랐다는 말로는 부족했거든요. 무서웠고 억울했고 서러웠고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청년이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재료를 주우면서 가끔 힐끗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치면 괜찮냐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재료를 다 주워 담고 나서야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정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전 괜찮아요. 아까 너무 놀라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마워요. 덕분에 잘 넘겼네요. 잘 넘기기는요. 이렇게 재료가 엉망이 되었는데. 몸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죠 뭐.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을 다해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났을 테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까 사장 남편은 제대로 날 잡았다 생각하고 찾아온 듯 했으니까요.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엉망이 된 재료를 보는데 참 처참하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불행만이 저를 뒤따르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고 청년은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러더라고요. 오늘 김밥 드신 분들 중에 연락 닿는 분 있으세요? 같은 재료로 만든 김밥 드시고 아무 이상 없었다는 게 증명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전 그제야 단골 손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오전에 2줄 사가셨던 분인데 아까 지나가면서 맛있다고 인사를 하고 가셨거든요. 연락처도 있었어요. 있긴 한데 그분한테 이런 걸 부탁드려도 될지 한번 연락해 보세요. 전화통화로 하는 게 그러면 일단 문자라도 남겨보세요.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제 경험으론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외면하거든요. 근데 청년이 하도 자신 있게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골 손님은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자기도 오늘 점심을 잘 먹었다고 뭐가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옆에서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확인서 같은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얘기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줬습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영문도 모른 채로요. 결국 그날 그 남자가 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김밥을 드신 분들 중에 탈이 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거기에다 청년은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한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엔 주변 상가 사장들까지 합세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때 분식 사장이 오고 간 뒤에 이상한 민원 같은 게 들어왔다면서 사람들 왔다 간 적 있었어. 아니 그때도 자기 집에서 파는 메뉴를 굳이 우리 가게에 와서 사서 사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머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뭐 상한 음식을 팔았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날 아예 장사는 하지도 못하고 음식들 다 조사하고 갔었다니까. 이상한 글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매출 반토막 났었잖아. 그럼 이런 걸 다 노리고 허위 신고라도 했던 거야? 그랬나 보네. 어쩜 저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될 생각을 해야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남 망하게 하면 어떡해? 아주머니, 앞으로는 저희도 좀 도와줄 테니까 증언 필요하면 말해요. 아시겠죠? 저와는 아예 왕래도 없던 사장님들인데 다들 자신들도 같은 수법으로 당한 적이 있다며 나서주더라고요. 다 청년이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준 덕이었죠. 그날 이후로 그 분식집 사장은 다시는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엔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주변에서 들려오는 원망의 소리도 커졌고 워낙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 듯 했죠. 그 비어있는 상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런 가게가 가지고 싶다. 저런 가게가 있다면 굳이 고시원이 아니더라도 저런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그나마 모은 돈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택도 없는 금액이었죠. 그때였어요.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제 편이 되어줬던 다른 사장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엄청 무뚝뚝한 말투로 따뜻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저기 우리 가게 앞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앞으로는 거기에서 장사해도 돼요.
날도 추운데 바람은 못 막아줘도 비하고 눈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네. 내가 쓰는 자리도 아니고 늘 비어있는 자리 누구라도 와서 득보면 좋지 않겠어요. 대신 장사 끝내고 갈 때 뒷정리만 좀 깔끔하게 부탁할게요. 그 호의가 어찌나 고마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눈물을 본 사장님은 별거 아닌 일인데 왜 울기까지 하냐며 진땀을 뺐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저는 너무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하고 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실내도 아니었고 사장님 말씀처럼 바람이 쌩쌩 불긴 하지만 비와 눈을 막아주는 것만 해도 어딘가요. 그리고 길거리 위에 덩그러니 있을 때보다 등을 받쳐줄 벽이 있으니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고작 등 뒤에 벽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뭐든 다 잘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오랜만에 장사를 끝내고 고시원으로 돌아가 푹 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옮기고 나니 마음이 편해서인지 장소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하여튼 매출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엔 사장분께 김밥도 싸드리고 차도 매일같이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 나름의 감사의 표현이었죠. 저기 이거 별거 아닌데 좀 드세요. 그 아침에 갓 지은 밥이랑 새벽에 볶은 것들로 만든 김밥이에요. 그리고 이 차도 제가 자주 마시는데 목에 좋더라고요. 어머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아 그리고 화장실 저 멀리 있는 공원 화장실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러지 말고 상가에 있는 화장실 가세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다들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겨울인데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듯 저는 조금 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그만큼 좀 더 따뜻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골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청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깜짝 놀라서 멍하니 쳐다봤더니 청년이 절 보고 웃으면서 손을 들더라고요.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어머 그렇지 않아도 생각났었는데 그땐 진짜 고마워요. 그쪽 덕에 상가 사람들이랑도 조금 알게 돼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장사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상가 화장실 쓰게 됐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요즘 바쁜 일이 조금 있어서 못 왔었는데 이젠 다시 자주 오게 될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 아닌 건 둘 다 알았지만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청년이 리어카 옆에 서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장사는 좀 어떠냐고, 요즘은 손님이 있냐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힘들지 않냐고. 저는 문득 청년의 나이가 궁금하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28이요. 28. 우리 아들이 살았다면 딱 그 나이쯤 됐겠다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얼른 다른 말을 꺼냈죠. 직장 다녀요? 네,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요. 청년이 김밥 한 줄을 사들고 갔습니다. 가면서 또 왔다 간다고 했는데 진짜로 왔어요. 이틀 뒤에도 또 사흘 뒤에도요. 바쁜 날엔 멀리서 손만 흔들고 지나가고 시간이 될 때는 리어카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은 이른 아침에 나타나서 재료 나르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양했는데 막무가내였어요. 무거운 쌀포대를 번쩍 들더니 어디 두면 되냐고 하는데 하도 태연하게 구는 바람에 저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르면서 붕어빵을 사들고 왔어요. 이 골목 저 끝에 새로 생겼어요. 먹어봤어요? 어머 웬걸. 그냥요. 아줌마 오늘 심심해 보여서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인데 그냥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느라고 얼른 붕어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뜨겁고 달았어요. 그 맛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만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자꾸 눈이 가고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청년이라 그렇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청년은 김밥 한 줄을 사가며 뭘 그렇게 가져다 주더라고요. 손난로, 담요, 털 달린 신발, 따뜻한 모자까지.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겨울에 쓰던 건데 저희 집에서 안 쓰는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버릴 거였어요. 그냥 받으세요. 가격표도 떼지 않아 방금 사온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무조건 집에서 안 쓰는 거라고 하며 주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런 청년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길거리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 불쌍한 엄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년이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어요.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서요. 아줌마, 오늘 저 김밥 100줄 살게요. 네? 100줄이요? 그게 무슨... 저희 회사 사람들 거요. 아줌마 김밥 맛있다고 소문냈더니 다들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00줄이면 돈이 얼마예요? 저한텐 물론이고 그 청년한테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무례해서 사갈 필요 없어요. 100줄이면 돈이 얼만데. 진짜 동료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남자들이 워낙 많아서 앉으면 3줄은 뚝딱에다가 직원들이 많아서 남으면 집에 가지고 가서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싸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다 제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일단 사가지고 가서 웃돈까지 받고 팔 거니까 얼른 싸주세요. 얼른요. 이러다 저 늦어요. 한사코 사양하려는데 청년이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싸놓았던 여유분의 김밥을 우선 봉지에 담고 나머지 김밥도 열심히 싸줬습니다.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김밥을 받아가는데 그 표정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김밥을 사는 것이 그리도 슬픈 일은 아니잖아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다 철렁하더군요. 그리곤 서둘러 가는 청년을 붙잡았어요. 제 앞에서 눈물을 참던 청년은 뒤돌아서자마자 울기 시작한 것인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아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 김밥 진짜 왜 사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으셔서 샀습니다. 처음엔 그냥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나? 그런데 내가 만든 음식이 엄마가 만든 음식 맛이랑 비슷한가? 그래서 이렇게 서럽게 우는 것인가? 이런 생각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생각이 나서 샀다고 하며 울던 청년은 갑자기 제 앞에 주저앉아 점점 심하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찾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그래서 이 고생을... 죄송합니다. 아들분 덕에 잘 사는 주제 제가 죄송합니다. 멍해졌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 매분 잊어본 적 없었지만 타인의 입에서 들을 수 없었던 말, 아들. 그 청년은 아들을 언급하며 울고 있었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몇 살 차이 나지 않아 보이는 나이, 그리고 남자라는 성별, 그리고 제 앞에서 이리도 우는 모습까지. 설마... 네, 맞아요. 사실 여기 온 거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찾고 또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 심장 이식 수술 받았어요. 심장 이식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공여 잡은 기록을 볼 수는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겨우 알아내셨어요. 15년 전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15살 남자아이라고. 그래요. 청년은 길거리에서 김밥 파는 저에게 우연히 어쩌다 들리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저를 찾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첫 만남을 가졌던 그날이었던 겁니다. 인사는 나누더라도 누군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겨우 다 잊고 지냈는데 괜히 본인의 등장으로 제가 다시 힘든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만나러 왔는데 하필
그런 모습을 본 것이었죠.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청년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가 안 들렸어요. 그냥 그 눈빛만 보였습니다. 처음 이 청년을 봤을 때부터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그 눈빛이요. 왜 자꾸 눈이 갔는지, 왜 웃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는지, 왜 붕어빵 하나에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그게 다 그 순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청년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고 그냥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찾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청년의 가슴 어딘가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믿고 싶은데, 너무 믿고 싶은데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건강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첫 마디였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요. 이식한 이후에 이런저런 약 먹고 1년 넘게 관리하고 지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요. 그 네 글자가 얼마나 오래 가슴에 걸렸는지 몰라요. 한참을 그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둘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아이의 심장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뛰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그 순간 제 온 세상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청년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어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가 15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같았어요. 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고 청년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오늘 당장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절대 그렇게 지내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김밥은 정말 저희 회사 직원들 줄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그건 너무 많아요. 지금이라도 절반만 가지고 가요. 저희 회사 진짜 크다니까요. 사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현장 분들도 계셔서 이것도 모자랄 수도 있다고요. 청년은 모자라면 또 올 수도 있단 말을 남기곤 갔습니다. 말소리만 들으면 밝은데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에게 청년의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과묵한 분이셨는데 눈이 많이 빨개져 있었고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한참을 우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저야말로 제 아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넷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또 울었어요. 청년이 어릴 때 얼마나 밥을 안 먹어서 애를 먹였는지, 수술하던 날 밤 부모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퇴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밥을 먹던 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왔어요. 저도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엔 좀처럼 못 꺼냈던 이야기들을요. 그 애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마지막 날 아침에 현관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갔는지, 낯선 분들 앞인데 이상하게 다 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차마 고시원에서 잔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고시원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괜한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고 청년이 이미 다 안다는 듯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행여나 제 자존심이 상하진 않을까 엄청 조심 또 조심해서 말이에요. 그 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참 바르게 잘 자랐구나 하고요.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어머님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지금 아줌마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고요. 마침 그 분식집 사장이 나간 자리가 비어 있다고 거기에 제대로 된 김밥 가게를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상가 보증금은 자신들이 내주겠다고, 명의도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들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도 저희지만 먼저 간 아들도 너무 슬퍼할 거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대신 저희한텐 음식값 안 받으신다고 각서 한 장은 써주시고요. 들어보니 청년의 부모님이 꽤나 성공한 사업가인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돈이 있었음에도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나며 큰 선물을 주고 갔다고요. 그래서 더욱더 저를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금전적으로 힘들다면 당연히 못 도와주겠지만 돈으론 걱정 없는 집안인데 이 정도 도움은 당연히 주고 싶다고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어준 인연이라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 제가 거절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면 날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할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하늘에 있는 아들도 걱정 많이 하겠지만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아들도 엄마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집에 와서 친엄마 듣는 데서 우리 엄마 어떻게 하냐고 막 우는데 저도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아마 그 감정 같은 게 남았나 봐요. 청년은 제 앞에서는 제가 불편할까봐 아줌마 또는 사장님이라고 하지만 집에선 엄마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뭘 어떻게 더 거부를 하겠어요. 가게도 받고 아들로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청년이, 아니 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알아보는 것도 집기 고르는 것도 간판 글씨체 하나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리둥절해서 따라다니는데 아들이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여기저기 발로 뛰더라고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바로 와서 타일 색깔을 두고 저랑 1시간을 의논했어요. 어떤 색이 더 따뜻해 보이냐고요. 저는 아무 색이나 다 좋다고 했는데 아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개업하는 날 아침에 혼자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어요. 리어카 끌고 새벽길 걷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골목 구석에 박스 깔고 웅크리던 그 밤들이요. 그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들 덕에 호강한다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맞나 싶긴 하지만 참 아들 덕에 호강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렇게 호강을 하게 된 저는 늘 부러워만 하던 그곳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장님들도 다 축하해 주셨고요. 특히 저에게 큰 마음을 내주셨던 사장님과는 거의 절친이 다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고시원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가게 뒤편에 있던 창고를 약간 리모델링해서 제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한사코 집까지 해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도망을 가겠다고 했더니 더는 집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대신 창고를 참 예쁘게도 꾸며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덕에 저는 아주 따뜻하고 희망찬 곳에서 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 아들과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하긴 하지만 미안한 만큼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그리고 행복하게요. 요즘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전하는 것에도 많은 생각과 고민의 흔적이 보여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네요. 너 앞으로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말할 거야? 엄마로 생각한다고 엄마로 느낀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아니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난 혹시나 엄마가 슬픈 생각이 들까 봐서 그런 건 싫어서. 그러지 마. 네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생겼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나 요즘 돈 많이 모았어. 모르지? 그 돈 다 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모은 건데 이제야 나도 돈 좀 쓸 수 있게 됐는데 슬픈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지? 아들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전 그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진 다 알아.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 아들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그 아들이 생각난다고 해서 슬프다거나 그렇지 않아. 엄마는 눈앞에 있는 아들이 지나치게 엄마 눈치 보고 엄마 생각만 우선시하는 게 더 슬픈걸? 그러지 않아야지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지금도 봐. 죄송해요가 아니라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라고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관계에선 아무도 죄 지은 사람 없잖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엄마는 늘 우리 아들이랑 우리 아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서로 감사하면서 아끼면서 그렇게만 살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론 그렇게 눈치 보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의 부모님들과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가게 문을 열어두는데 이런 제가 한 달에 하루 딱 쉬는 날이 바로 그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함께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도 가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이 저에겐 다시 한 달을 살아갈 힐링이 된다고나 할까요? 이젠 제 가게도 나름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저도 갚을 은혜는 갚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우선 봉사를 다니기도 하고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노인분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드리고 있어요. 급여는 물론이고 오실 때마다 반찬거리를 많이 챙겨드리고요. 제가 길거리 생활을 해보니 그냥 주는 도움보다 내 힘으로 성취해내고 받은 것들이 더 좋았었기에 제 나름 고심하여 찾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 김밥 음식들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 때부터 자주 오던 8살, 10살 남매 아이가 있는데 사정이 썩 좋지 못한 듯 하더라고요. 남편이 오래 지병으로 고생하다 결국엔 죽었다고 하는데 빚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제가 팔던 김밥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니 늘 걸어서 저에게와 김밥을 사 먹고 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길거리에서가 아닌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는데요. 당연히 돈은 받지 않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김밥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했고 아이들의 엄마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학원을 보내는 것도 부담이어서 그냥 어린애들 둘을 집에 뒀었다고요. 예의상으론 하는 거절도 하지 못할 만큼 급박한 상황을 보니 제 생각이 나서 저도 울었네요. 전 이렇게 선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선한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나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서로 나누고 끌어주다 보면 이 각박한 세상이 아주 조금이나마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과연 불행이었을까 하고요. 아들을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집도 잃었어요. 고시원 좁은 방에서 새벽마다 눈치를 보며 참기름 냄새를 숨겼고 칼바람 맞으며 리어카를 끌었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 사진을 닦으며 울었죠. 그 시간들을 불행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게 다 어떻게든 여기까지 이어진 길이었다는 거예요. 고시원이 아니었으면 그 골목에 없었을 거고 그 골목이 없었으면 청년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청년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이 가게도 이 따뜻한 하루도 없었겠죠. 어느 하나라도 달랐으면 지금의 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이 저를 여기로 데려오기 위한 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돌아서 한참을 돌아서 왔지만 결국 제자리로 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떠나던 날 저는 제 인생도 같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 없는 세상에서 제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버티는 게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버티는 것과 사는 것은 달랐어요. 언제부터였는진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붕어빵을 들고 왔던 날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주던 날인지 아무튼 어느 순간부터 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있었어요. 지금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오늘도 살고 있다고요. 아들 사진은 여전히 가게 한쪽에 걸려 있어요. 손님들이 가끔 저 사진 속 아이가 아들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전 그냥 웃으면서 네 합니다.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기도 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이 맞거든요. 하늘에 있는 아들도 가끔 이 가게에 와서 김밥 한 줄 사가는 아들도 다 제 아들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참기름을 두를 거예요.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보낼 거예요. 별거 아닌 하루지만 저한텐 그게 전부입니다. 이 별거 아닌 하루에 감사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